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24년이 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미증시 먼저 보게 되면은 크게 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봤을 때 이제 하락 추세를 겪은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한 뒤에 이제 계속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계속 이어갔지만 아직은 예전에 그 신고가였었던 16,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한번 하고 눌림받는 그런 약간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미 증시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이제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계속 꾸준히 있다 보니까 눌렸을 때 이제 또 다른 세력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격이 좀 크거든요. 5일선하고 21선 이격이 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눌림이나 아니면 횡보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하게 가면은 그냥 좋은 거죠. 근데 크게 눌려도, 만약에 진짜 크게 눌리더라도 앞전에 그어놨던 라인이 있었죠. 14,500포인트, 이 빨간 라인, 요 라인만큼은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 국장 보면은, 국장 같은 경우는, 국장도 좀 크게 보면은, 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리고 미증시도 좀 괜찮게 움직이고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지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웬만한 종목들이 좀 빨간색으로 좀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이 좀 빨간색을 갖다 이제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종목들이 많죠. 아직 많다 보니까,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국장도 미증시랑 동일하게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갖다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고점에서 눌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도 이격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도 또 크게 올라가 줬기 때문에 21선 올라갈 때까지 옆으로 횡보를 쳐주든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든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지금 현재 자리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눌림 받고 조금 조정을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건강한 조정 좀 받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면 좀 더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충분히 올라왔고, 이번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 2660포인트 70포인트 정도 돼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볼만한 자리는 사실 거의 2800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24년에 앞전에 있는 지금 미중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 게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수급이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배당락도 있었고, 공매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리스크를 갖다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나가긴 해요. 보통 이제 휴일이 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금요일도 쉬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좀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 차원에서 좀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 구간에서 아직도 개인이 계속 이탈한다는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다르게 본다면은, 지수가 눌렸을 때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탈을 했을 때 개인들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눌리더라도 그렇게 세게 안 눌릴 거다. 다시 눌리더라도 2600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거고, 미증시가 좀 더 세게 무너진다 하면은 이 정도 갭 구간, 갭 떴었던 구간 정도, 갭 메꾸러 오는 정도 수준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라인 오겠죠. 그러면은 21선 충분히 올라오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가도 국장 같은 경우에는 2500한 70선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진짜 많이 내려가면은.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방향은 어쨌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횡보를 치고 다시 올라가든 눌리고 다시 올라가든 우상향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총선이 있는 4월까지는 좀 양호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6월쯤 되면은 공매도가 이제 전면 해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공매도가 해제가 아니죠, 전면 재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호재로 받아들였던 게 이미 발동이 됐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이제 호재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다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우선 4월까지는
뭐 넉넉하게는 4월, 좀 짧게 잡으면 3월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좀 보고 갈게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뭐 양호하게 잘 들어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보면은 뭐 7천억, 6천억 이렇게 둘이서 거의 뭐 1조 3천억을 갖다 현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 전에도 뭐 9천억씩 들어오고, 그 앞전에는 이제 그 전주긴 하지만 뭐 조 단위로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좀 나름 괜찮게 좀 들어와 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기관이 많이 날렸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양호하게 좀 들어와 주는구나 이제는. 그 전에는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전에만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팔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요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기관이 이탈이 있다고 하지만 뭐 700억, 뭐 1000억, 진짜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없는 수준이죠. 자, 근데 기관도 어느 정도 들어와 줬고, 그 다음 외국인 연속성이 이렇게 좀 꾸준히 잘 들어와 주는 모습들, 코스닥에도 조금씩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선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선물도 외국인하고 기관 보통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많이 날렸어야 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도 둘 다 양매수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탈이 크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매집의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 불구하고 조금 뭐 금요일날 미증시가 좀 빠졌으니까 뭐 첫날보다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전에 고점을 갖다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굉장한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분명히 저항 맞고 분명히 한 번은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눌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다시 또 움직일 거냐,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자금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계속 이탈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자금이 고객 예탁금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 예탁금에 지금 고객 예탁금에 지금 쌓여 있고, 그만큼이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그리고 내년을 좀 준비하는 자금들도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 56조 정도 갑자기 크게 늘었죠. 56조 정도 좀 되고 있고, 그럼에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뭐 크게 늘었냐고 봤을 때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7조, 그 전에도 17조,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신용에 대한 리스크나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많이 붙고 보통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 보니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용 때문에 크게 막 뭐 갑자기 눌림 받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신용도 정상적이고 고객 예탁금도 충분하니까 지수가 눌렸을 때는 개인들이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보고 갈게요. 뭐 지난주 뭐 특별하게 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지난주도 거래일이 3일밖에 없었고, 그리고 미증시도 뭐 1일 날 지금 쉬고 있죠. 오늘 또 쉴 거고, 미증시도 오늘 쉬니까 볼 수 있었던 지표가 해봤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뭐 21만 8천 건이었다. 뭐 전주 대비 12,000건 증가했다. 뭐 크게 이슈될 만한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돼가지고 막 지수가 무너진다, 뭐 아니면 올라간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고용 데이터는 잘 나와도 안 되고 안 나와도 안 돼요.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예상치만큼 그냥 적절하게만 계속 이어가줘야 돼요. 고용 데이터가 고용이 막 뭐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나쁜 게 이제 지금까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침체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실업자가 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늘어나고 고용이 막 어려워지면은 이러면 금리 인하 이제 할 거고 충분히 이제 인플레 이제 잡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수가 막 올라왔죠.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실업률이나 뭐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나빠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침체로 간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숫자가 나와야 돼요. 뭐 반대는 똑같겠죠. 실업률이 당연히 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겠죠. 실업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 다시 인플레 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세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지금부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주거든요. 그 부분에서 막 튀는 데이터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이한 그냥 그런 숫자만 나와도 그냥 평이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 관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기차 제재, 뭐 반도체 제재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히토류 제재를 갖다 같이 하겠다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했었던 그 에이펙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뭐 충동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다시 또 수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만 선거가 끝나면은 이게 끝나는지 이거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많이 바뀔 거거든요. 미중 그 스탠스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선거가 지금 한 열흘 남았어요. 이제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의 움직임이나 미국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만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50국에서 거의 20억 명. 이미 어느 정도 좀 투표가 뭐 작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뭐 30억 명까지 제가 보긴 했었는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틀에서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우선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또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그 대선이 지금 또 3월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우크라이나 역시나 또 3월에 또 대선이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젤렌스키가 안 되고 뭐 다른 애가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휴전을 할래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이 11월 5일날 이때 있죠. 그러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트럼프냐 바이든냐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일 수가 있고 섹터 변경이 굉장히 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따라서 중국의 움직임도 또 달라질 거고.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올 한 해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성은 분명히 계속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가장 첫 번째 스타트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에요. 자, 친미로 갈 거냐, 친중으로 갈 거냐. 지금은 친미로 계속 왔거든요. 친미로 왔다 보니까 민진당이 계속 가져왔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중으로 갈지 지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지율 자체가 거의 박빙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뭐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면은 대만이 만약에 친중으로 갔을 때 미중 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거고, 한국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는 조금 확인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압박 수위를 좀 높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당근을 주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채찍을 드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선거를 거의 코앞에 둔 다음에는 중국이 좀 세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통일을 한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의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왔었는데, 자 대만에서 이제 민진당 이제 친미죠. 친미가 집권을 갖다가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5월 이전에 보복에 나선다. 너희가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고서 취임식 사이에 그 안에 만약에 친미로 간다면은 취임식 하기 전에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뒤집어 엎겠다. 약간 이렇게 좀 겁박하는, 약간 그런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투표를 갖다가 중국 친중 쪽으로 이제 몰아달라,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요 대만 쪽 선거를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해졌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제 좀 일부 이스라엘군이 5개 여단의 병력을 갖다가 좀 철수하는 그런 모습인데, 철수하는 이유는 하마스에서 이제 로켓포를 갖다가 쏘는데 로켓포 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뭐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0발 아예 안 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일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일부는 이스라엘 경제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좀 돌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좀 정리가 되는구나. 하마스가 다시 갑자기 막 로켓포를 미친 듯이 날리지만 않는다면은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이 하마스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서 누가 이제 통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잠잠해졌고 이것 때문에 뭐 크게 이슈되는 것도 없었고 다행히.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확전이었죠. 확전 부분도 다행히 없었어요. 이란이 조금 확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긴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란이 크게 확전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온 게
홍해 쪽이었죠. 홍해에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자, 그랬을 때는 물류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다시 안 잡히고, 그러면은 경제는 또 다시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여러 국가들이 전부 다 홍해로 가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을 갖다가 이제 반격하기 위해 갔었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솔직히 미국이 움직였으면은 저는 이거는 정리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요. 미국이 가서 얘네들을 갖다 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이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교전 벌이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한 1, 2주 정도 있다가 거의 막 무너져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군 10명을 갖다 사상을 했다, 사망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야기를 해요. 후티랑은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선박 보호를 계속할 거다. 자, 여기서 이제 후티 반군 뒤에는 이제 이란이 있죠. 자, 이란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란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미국을 칠 거냐? 절대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그래서 여기도 좀 조용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도 좀 빠졌거든요, 봤을 때.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는 좀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뭐 푸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뉴스가 한 번 있었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포탄이나 뭐 이런 지원을, 서방한테 지원을 갖다 계속 예전처럼 못 받다 보니까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한번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자, 러시아가 최대 규모의 공습으로 반격을 한번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밀어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결국 우크라이나도 하루 만에 이제 맞불하면서 러시아 국경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 전쟁이 여전히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뭐 대선을 하더라도 어차피 푸틴이에요. 이미 지지율을 보더라도 푸틴이고, 그리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뭐 크게 푸틴에서 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고. 자, 젤렌스키인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영토를 갖다가 무조건 다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런 투표를, 지지율을 봤을 때 뭐 굉장히 낮았어요. 10% 거의 미만, 아니면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거의 20% 이상으로 조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 이야기는 젤렌스키가 만약에 3월에 대선을 했을 때 이 대선에서 잘못돼가지고 젤렌스키가 나가리가 된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러시아랑 이제 화해를 하면서 선을 다시 긋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3월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대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구도가 나올 수도 있고, 대만 뭐 전쟁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만 앞에서 또 이제 중국이 뭐 항공모함을 갖다 놓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또 가고, 그럼 또 미중 갈등이 또 거세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대만이 다시 또 일로 오게 되는데, 워낙에 이쪽 이슈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확 바뀔 거여서 미중 갈등이 더 커질 건지, 미중 갈등이 뭐 커지지 않을 건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민진당 집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민진당이 집권을 갖다 연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야 좋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세게 건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미중 갈등은 굉장히 거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진당이 되면 미중 갈등은 세진다. 근데 만약에 민진당이 아니고 친중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뭐 이런 부분은 없겠죠. 그랬을 때는 경제적 제재는 뭐 충분히 미국이 막 그렇게 막 대만한테 그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친중으로 가면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어차피 한 열흘 남았으니까 뭐 다음 주 한번 더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이제 그 선물 1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보셨다시피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갖다가 건드리고 소폭, 이제 금요일날 소폭 한 0.48% 정도 이제 좀 빠져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자, 이러한 차트 뭐 거의 뭐 이제 컵 모양 차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번 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 차트만 봤을 땐 그대로 가도 되는데, 과연 금리 인하를 반영해 가지고 거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또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도 바로 더 한번 갈까? 약간 이런 모습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눌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 아니면은 횡보치다가 그러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고용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CPI 나오고 또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러면서 대만 선거도 한 열흘 남았으니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 좀 이어가면서 좀 기다렸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우상향은 계속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지표들이 뭐가 있나 보더라도 어차피 1월 1일 오늘이죠. 지금 다 신년이고 다 쉬고 있고 내일 뭐 일본도 쉬고 내일 수요일까지 일본은 계속 다 쉬죠. 마켓은 다 휴일이고 그리고 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제조업 관리자 지표 이거는 뭐 이제 인플레 쪽으로 이제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걸로 뭐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국채 입찰 이런 것도 전에 지난주인가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채도 웬만큼 진정됐다고 전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이제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뭐 볼 게 그렇게 없어요, 진짜로. 뭐 위원들 이런 연설들 박힌의 연설 뭐 이런 이 정도 봐줄 수 있겠고 그냥 연설에서 뭐 이제 얼마큼 세게 얘기하냐 아니면 뭐 약하게 얘기하냐 이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FMC 회의록이 나와요. 회의록이 나오는데 이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번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점도표를 봤잖아요. 지난번 FMC에서 점도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죠. 원래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2번 하겠다였는데 지금 3번으로 좀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횟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그러니까 0.75% 이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었던 FMC예요. 그 회의록을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열어본다는 거는 그만큼 좀 좋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움직인다면은 저는 요때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를 갖다가 금요일 날 많은 게 나오는데 매번 그렇다시피 금요일 전에 나오는 게 졸츠 구인구직 이직 보고서 요게 좀 나오죠. 그리고 ADP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먼저 나와요. 요걸로 이제 약간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약간 그 다음날 금요일날 나올 데이터를 요걸로 약간 추정을 해보는 건데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정도 나와 준 다음에 좀 중요하게 나오는 게 금요일이죠. 자,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자 고용지표가 다 나와요 이때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주는 FMC 회의록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고용지표에서 좀 이상한 모습을 확 보인다면 갑자기 그럼 침체야. 아니면은 고용이 여전히 튼튼한데 이러면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무난해야 됩니다. 뭐 실업률 예상치가 3.8이에요. 지금 3.8인데 3.7이 나오든 3.8이 나오든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나왔으면 딱 좋은 거고 뭐 이런 것들도 뭐 4%, 3.9% 왔다 갔다 했었죠. 그냥 요 정도 유지해주면 돼요. 3.9나 4%이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해주면은 시장을 갖다가 박살낼 만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좋아도 안 되고 나빠도 안 되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대로 그냥 흘러가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어차피 이번 주 해봤자 4일밖에 없잖아. 이번 주도 화수 목 금밖에 없다 보니까 그 정도 봐주시고 자 10년물 보게 되면은 10년물 금리 같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냐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있죠. 자 앞전에 고점 때리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자 이랬던 자리가 3.3%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못 버티고서 한 번 더 무너진다. 더 무너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바로 무너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고용지표가 뭐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CPI 이런 게 한 번 더 빠져준다. 그리고 유가 좀 빠져주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나 당연히 더 세게 하겠네 라고 하면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3.3까지 내려와 주면은 좋겠네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양호하거든요 진짜로. 3.3이면은 거의 2022년도에 고점이었을 때 부분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때처럼 이러한 박스권처럼 여기서는 이제 좀 박스권을 움직이지 않을까 옆으로. 지금 당장에 뭐 금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좀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다가 금리 인하가 진짜로 진행이 되고 뭐 시장에 큰 악재가 없고 그랬을 때는 추가로 이제 빠져주는 모습들 이렇게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TI 이쪽을 보더라도
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물류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 홍해 쪽에 이제 막히니까 아프리카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물류비가 그럼 올라가면 인플레가 또 올라가고 그만큼 또 이제 비용도 더 느니까. 자,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겠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많이 빠진 다음에 올라왔어요.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었는데 어차피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 줬다가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다시. 그랬음에 불구하고 요 자리에서 후티방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기술적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좀 봐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유가에 악재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이탈을 해서 더 하락으로 가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꾸준히 빠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유가도 역시나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크게 빠지더라도 저는 유가는 진짜 많이 빠져도 여기 앞전에 63불 있죠. 63불. 그리고 예전에도 63불 정도, 63에서 6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63에서 65불 정도. 그래서 얘도 조금 진정시켜가지고 완전히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63불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괜찮다고 봐요. 70불에서 한 65불 사이 요 정도 박스권을 갖다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움직여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가도 충분히 진정됐고, 근데 유가가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라고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요 박스권에서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면 좀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지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티도 어느 정도 잡힐 거기 때문에 유가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빠져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이제 나왔죠.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는 있어요. 근데 고점은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갖다 이렇게 봤을 때 옆으로 그냥 흘러가지만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단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으로 세게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 번 정도는. 그랬을 때는 1260원 정도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보여요. 대충 요 정도 되죠. 자, 앞전에 지지를 많이 받았던 위치가 여기에요. 빠진다면 저는 1260원까지만 내려와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빠져줘야 되는 게,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PF가 있잖아요. 이 PF의 근본 원인이 금리 인상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PF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PF는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PF를 갖다가 연장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할 거니까 조만간. 금리 인하 해가지고 금리 계속 한 1, 2년 내리면은 금리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가상금리 내려가고 그러면은 PF 금리도 굉장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갑자기 붙어요 다시.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PF를 갖다가 우선은 연장을 시켜 놓는 거고 정부에서도. 근데 금리를 우리로 내리려면은 한미 간 금리 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환율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죠. 환율이 만약에 좀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PF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은, 뭐 이거는 약간 좀 부동산 쪽으로 가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는 거는 결국 스트레스 DSR을 갖다 지금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린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정부는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왜? PF 때문에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랬을 때 가계부채가 늘 수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어. 결국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결국은 얘네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를 살리려면 우선 환율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국내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질 만한 것들이 안 터지게 되고 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내려와야지 PF도 살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안 터지게 막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환율은 더 내려오는지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만약에 막 1260원까지 내려오고 더 내려가지고 뭐 거의 뭐 1200 초반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금리나 이제 우리나라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빠르게 진행 못하는 게 환율 더 내려와야지 분명히 진행을 할 거고, 문제는 금리 인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지금 보는 게 3월로 지금 보고 있어요. 3월로 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3월에 없습니다. 3월에 없고 2월과 4월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이 1, 2월 안에 1월이랑 3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하더라도 저는 3월이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3월에 할 거야 라고 이걸 보면서 2월에 먼저 할지
아니면 얘네 하는 거 보고서 4월 12일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4월 12일 날 할지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은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가계부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살리려면 금리 인하가 최선이에요.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이게 모두가 살아나는데 뭐 기업도 그렇고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려면 그걸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선제 조건이 되려면은 우선은 환율이 많이 내려와 줘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환율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기업들 되게 좋아지고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 다시 또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속 꾸준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번 주는 저는 어차피 4거래일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크라이나 뭐 계속 전쟁하는 거 뭐 크게 이슈 없고 후티 반군 어차피 지금 이제 조금씩 유가도 떨어지고 여기도 거의 다 잡혀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하마스 쪽도 거의 다 잡아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통치할지 어떤 식으로 갈지 뭐 이국가 체제로 갈지 뭐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미중 갈등이 있지만 이 미중 갈등이랑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대만 선거 때문에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은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 미중 갈등이 더 세질 수도 있고 미중 갈등이 완전히 잠잠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측 불가한 게 얘 정도 예측 불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막 세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장도 크게 이격을 갖다 이만큼이나 벌려놨잖아요. 21선까지. 옆으로 횡보를 때리든 눌림을 한번 받고 가든 어쨌든 간에 쉬어가는 그런 자리는 나올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